자, 안녕하세요. 북서울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그 중요성의 성정 기준부터 이제 할게요. 2편 411페이지 펴보세요. 제가 이제 마이크를 샀거든요. 소니즈인데, 이게 무선 마이크예요. 그래서 약간 도중에 배터리가 닳으면 이게 녹음이 또 안 되기 때문에 약간 위험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저번 강의 들어보니까 너무 지직하는 자금도 많고 이게 이제 또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좀 약간 명확하게 안 들려가지고 일단 마이크를 사용하기로 했어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중요성의 기준을 이제 볼게요. 이 중요성의 기준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세 가지 측면이 있죠. 녹색 책을 기준으로. 예. 학문적인 측면, 그 다음에 학습자 측면, 사회적 측면. 이렇게 이제 세 가지 기준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역사교육의 선정 기준이 형성이 되죠. 그래서 이제 3편 교재 보면 중요성, 타당성, 지속성, 적용성, 적절성, 균형성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6, 7차 국사교육 기준에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자, 근데 지금까지 기출문제 나왔던 것도 보면 이렇게 다 나온 건 아니고요. 대개 보면 학문적 측면에서 중요성이 주로 나와요. 그래서 도구적 중요성과 본질적 중요성이 제일 많이 나오고요. 현재의 가치와 과거의 가치는 약간 오답 정도 나왔고 예전에 2차 기출문제에 학습자 측면하고 사회적 측면도 같이 물어봤어요. 근데 지금 추세를 볼 때 그냥 학문적 측면에서만 도구적 중요성이 뭔지 본질적 중요성이 뭔지 이 정도만 이제 물어볼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번을 한번 볼게요. 자, 역사교과의 내용 성정의 기준으로 중요성의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데 중요성은 크게 도구적 중요성과 본질적 중요성을 구분된다. 다음 내용 성정에 관련돼서 본질적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한 것은 이렇게 있는데, 자, 이 본질적 중요성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어떤 거예요? 그 자체가 본질적인 거죠. 예. 그런데 이제 본질적이라는 것이 상당히 주관적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도구적 중요성이 아닌 것들 본질적 중요성을 찾는 게 나아요. 되게 도구적 중요성은 어떤 것들이냐면 어떤 영향을 줬다 후에 이런 식의 이제 패턴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 아닌 것들을 찾아서 보는 것이 이제 찾는 방법인데,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여기에서는 본질적 중요성보다는 뭐와 관련된 거야? 도구적 중요성. 본질적 중요성이 아닌 것들을 찾아내야 돼요. 그게 이제 답이 나머지가 이제 뭐냐면 본질적 중요성이죠. 자, 그러면 1번 볼게요. 자, 프랑스 혁명은 가장 멀리까지 영향을 미쳤고 가장 심오한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역사교과에 채택되어야 됐다. 자, 이 영향이라는 말은 아니죠. 일단 영향 들어가면 다 도구야.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그다음 정통적인 어떤 역사교육 방법은 민족국가를 창조하고 학생들의 국가에 대한 자발적인 충성심을 갖도록 한다. 자, 이거는 이제 도구적 중요성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중요성의 기준 중에 어디에 속하죠? 사회적 측면의 기준에 속하죠. 그러니까 이제 본질적 중요성은 아니야. 그러니까 넓게 보면 도구적 중요성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이제 보면요. 3번은 이제 생활의 어떤 국면이 어느 국면의 중요로 음식 습관의 변화보다는 집회의 자유에 제한을 가는 내용을 선택하게 된다. 이거는 약간 이제 좀 약간 안 보셨을 거야. 이거는 뭐와 관련된 거냐면 버스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중요성 이론 중에 이 버스턴이 말하는 본질적 중요성이야. 그래서 이제 이 본질적 중요성이 버스턴이 어떻게 정의되어 있냐면 어떤 부분이 다른 부분보다 중요하다면 거의 습관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보편의 어떤 본질적 중요성의 판별 기준이 된다. 자, 예를 들어서 언론의 자유가 식생활 자유보다 뭐예요? 식생활보다 더 중요하죠. 이건 좀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당연한 것이죠. 이건 본질적 중요성이죠. 예. 그래서 이건 버스턴의 중요성, 본질적 중요성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요건 아마 노란 책에 잘 나와 있을 거예요. 녹색 책에도 약간 언급되어 있긴 하는데, 노란 책에 주로 많이 나왔고요. 예전 문제니까 그래요, 이거는요. 자, 4번 문제 보면, 자, 학생 흥미 발달 단계에 맞고, 사회적 요구에 적합하며, 적용 가치가, 큰 역사적 지식을 선정하는 거다. 이렇게 했는데, 잠깐만요. 갑자기.
자, 학생의 필요능력 발달 단계를 맞는다는 것 자체가 이건 학습자 측면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뒤에는 뭐 예민하니까 건너뛰더라도 4번은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답이 3번이죠. 3번.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본질적 중요성을 쓰라고 할 것은 이제 예문 외에는 나올 가능성이 많지가 않아. 프랑스 대혁명의 본질적 중요성 써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예문 밖에, 그러니까 노란책이나 파란책이나 뭐 녹색책 예문 밖에 있는 본질적 중요성을 쓰면 좀 나오기가 힘들어. 왜 나오기가 힘들까요? 되게 주관적이야. 평가 기준이 없어. 근데 도구적 중요성 쓰라는 거는 나올 수가 있어. 왜? 그냥 거기다가 어떤 사건이 있으면 영향을 줬다. 거기에 핵심 키워드죠. 예. 그래서 도구적 중요성과 본질적 중요성 찾을 때 먼저 도구적 중요성을 찾고 그 도구적 중요성의 기준은 뭐뭐 영향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2번인데 2번은 현재의 가치와 과거의 가치 그 부분이에요. 딱 한 문제 나왔긴 하는데 이것도 녹색책에 나와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현재의 가치를 강조를 할 경우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실용적 특징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현재의 목적에 따라서 역사를 바라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다. 어떤 문제점일까요? 자기의 목적에 의해서 역사를 왜곡할 수 있어. 그래서 자기가 맞는 구미에 맞는 사실들과 사조들만 취합을 해갖고 마치 역사 사실로 인식하는 그 문제점이 있죠. 예. 그래서 역사를 왜곡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대표적인 게 이제 동북공족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한국산업가 아니 동북공정이라든지 한국사관이라든지 일베들의 논리가 대표적으로 이런 이제 짜맞추기식 논리죠. 근데 이제 과거의 가치 같은 경우에는 뭘까요, 이거는? 이거는 랑케죠. 예전에 어떻게 살았더라.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거야. 근데 이런 가치 과거의 가치를 너무 강조할 경우에는 현대인들에게 어떤 의미 있는 통찰력을 제공하지 못해요. 뭐야? 과거에 어떻게 살았다는 거는 의미가 없잖아. 예. 자, 하여튼, 이렇게 했는데, 여기도 문제를 물어보는 거는 역사적 과거보다 실용적 과거를 강조했다. 그러면 어느 걸 강조하는 거죠? 현재적 가치를 강조한다. 이렇게 이제 기준을 보시면 되고, 현재적 가치를 이제 찾으시면, 1번은 뭐, 과거인들 행위를 과거인들 관점에 이해한다. 자, 뭐와 관련된 거야, 이거? 과거의 가치죠. 그 다음에 2번은 정치 제도보다는 인간의 생활상을 중시 여긴다. 자, 요거는 뭐 약간, 거리가 좀 멀죠?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중요성보다는 좀 거리가 멀고 3번이 맞죠? 현대적 관점에서 과거 사건의 중요성을 판단한다. 맞죠? 4번은 이거 뭐예요? 본질적 중요성이에요. 이거 답이 3번이 되겠죠? 자, 그러면 문제가 현재의 가치, 과거의 가치, 그 다음에 본질적 도구적 중요성 중에 어느 걸 만약에 선택하면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그게 문제가 나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자, 교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적절한 균형성이죠. 모든 걸 다 적절하게 배합해서 선정한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게 녹색책에 나왔고, 이게 르네상스 예문에도 나왔어요. 예, 그런 것들을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 3번 문제 볼게요. 3번 문제. 자, 3번 문제는, 자, 본질 중요성, 도구적 중요성 나눠지는데, 자, 역사 속에서 프랑스어를 선정할 경우에 1과 2번의 측면에서 그 근거를 제시하시오. 예전에 공사 기초에 나왔던 건데요. 자, 이거는 노란책 예문에 그대로 나왔죠. 자, 이거는 노란책 예문에 있는 것들을 쓰시면 돼요. 예. 그래갖고 이제 프랑스 혁명은 그 외에 근대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발달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거는 도구적 중요성이죠. 근데 프랑스 혁명은 인간을 억압하는 구제도의 즐거움을 타파하고 자유로운 인간 정신을 분출하는 사건이 때문에 중요하다. 이거는 본질적 중요성이죠. 그래서 요런 거 같이 예문이 명확히 나오면 그렇게 예문대로 쓰셔야 돼요. 자기가 생각하는 걸 쓰시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역교론에 있는 예문도 있죠. 그것도, 글자 하나하나까지 달달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시를 외우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라 그렇지만 맥락으로서는 외워두실 필요는 있어요. 인지해둘 필요는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4번을 볼게요. 4번. 자, 이 4번은 10년도에 나와 있는 문제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구적 중요성과 본질 중요성이 뭐냐 이걸 구분하는 문제야. 그래서 그 문제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예문을 보면 도구적 중요성만 찾으시면 나머지가 뭐가 되겠어요? 본질적 중요성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보면
기억을 강조하는 교사의 진술을 보기에도 모두 고른 것은, 자, 김 교사는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의 근대국가 건설에 끼친 영향을 보여줄 수 있다. 맞죠? 영향 들어가 있죠? 키워드가 영향이니까. 자, 이 교사도 뭐 딱 찾죠? 베트남 민족주의 운동에 영향을 줬다. 영향이죠. 예. 그 다음에 박 교사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민족 운동이 당시 제국주의에 대응하는 가정에서 저항 정신을 보여주면 알 수 있는 주제로 구성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 과거의 가치인지 본질적 중요성인지 뭐 정체가 애매하지만 딱 보기에는 도구적 중요성 아니죠. 왜? 뭐가 안 들어가 있어? 키워드 영향이 안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째고 그 다음에 니을 보면 자, 최 교사의 발언 보면 아시아 민중의 삶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가져왔는지 보여줄 수 있도록 구성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영향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답이 뭐야? 기은, 니은, 니을. 예. 그래서 이제 4번이 답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고요. 자, 그러면 그 총괄평가를 한번 찾아서 관련된 문제를 이제 좀 찾아봐서 이제 풀어볼게요. 788페이지 펴보세요. 788페이지. 자, 778페이지 39번 문제 볼까요? 39번. 자, 여기는 제가 이제 목표 설정부터 해가지고 내용 성적, 내용 조직 방법, 교수 학습 방법까지 쭉 한번 문제를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한번 물어봤는데 일단 뭐 지식과 이해 목표는 예전에 말한 것처럼 뭐 이해한다 같은 이런 것들 갖다 붙여서 쓰시면 되고 자, 나 같은 게 이제 내용 성적과 관련된 건데 자, 그 내용 성적의 기준의 의미를 한 줄 이내로 말해보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회국민 부패한 정권과 제도의 모순을 타파하고 민주주의적 인간정신을 분출시킨 사건 때문에 중요하다. 자, 이거는 뭐와 관련된 내용 성정이죠? 이런 것들은 이제 뭐냐면 그 본질적 중요성과 관련된 내용 성정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왜냐면 영향이라는 말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영향이 안 들어가 있으면 그냥 본질적 중요성 이렇게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래서 요 예문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 아마 녹색 책에 제가 그대로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어떤 가치 때문에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요건데 다는 이제 그 뭐와 관련된 거냐면 주제별로 구성된 주제별 내용 조직인데 요거는 나중에 좀 얘기를 할게요. 자, 뭐 다와 나는 각자 풀어보세요. 요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페이지 피시냐면요. 819페이지 펴보세요. 819페이지. 자, 819페이지 94번. 자, 94번을 이제 보면, 자, 거기 다음 내용은 역사교육의 내용 성적 원리 중에 학문적 측면의 원리다. 자, A와 B가 각각 무엇을 중요한 설명인지 쓰고 4.19 혁명을 A와 B에 맞춰가지고 쓰시오. 이렇게 있는데요. 자, 일단 이제 A는 역사 자체가 가지고 있는 내재적 가치 때문에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렸는데, 요거는 뭐 관련된 내용이죠? 요거는 본질적 중요성이죠. 또 어떤 사건이 이제 끼친 영향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위해서 중요하다. 이거는 뭐와 관련 거예요? 도구적 중요성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본질적 중요성과 도구적 중요성이 있고, 또 본질적 중요성과 도구적 중요성에 대해서 뭘 하려고 했죠? 그래서 맞춰서 4.19 혁명을 쓰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4.19 혁명 관련된 내용은 아까 처음에 했던 것들 쓰시면 되고 녹색 책에 있으니까 그 내용들 쓰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키포인트는 4.19 혁명 쓸 때 도구적 중요성 때 뭘 써야 돼요? 뭐뭐에 영향을 줬다. 이런 식의 이제 내용을 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2편
413페이지 보세요. 413페이지. 역사 교육의 내용 조직의 원칙과 유형 이렇게 있는데, 자, 내용 선정을 했죠. 내용 선정을 했으면 이제 뭘 해야 돼요? 내용 선정하면 그 내용 조직을 해야 되겠죠. 그때 이제 내용 조직을 할 때 자기 멋대로 하는 게 아니죠. 왜요? 어느 기준이 있어. 그래서 일단은 상위 내용 선정은 뭐예요? 내용 조직은 뭐예요? 국가 수준의 내용 조직이죠. 우리가 얘기하는 교육 과정을 얘기한 거고, 두 번째는 교과서. 그래서 교과서 집필자가 국가 수준의 내용 조직을 맞춰서 교육 과정 맞춰서 이제 집필하는 거고요. 그 교사는 교육 과정과 교과서 내용을 보고 자기가 나름대로 이제 수업 내용 조직을 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용 조직의 단계가 있고요. 그러면 내용 조직에도 또 이제 그 나름대로 원칙이 있죠. 그 원칙이 세 가지가 있어요. 계속성, 계열성, 그 다음에 이제 통합성,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이제 원칙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내용을 이제 보면 좀 약간 이제 복합적인 문제인데, 자, 여기 좀 보면 이제 주침것만 볼게요. 그 역사를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역사 교육의 인식 방법과 그런 특성과 연관된 역사과 교육 특성 교수 방법을 알아야 된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인식 방법이라는 것을 보면 뭐와 차별해 갖고 써야 되겠어요? 일단 맥락을 가학과 차별해서 했죠. 그러니까 역사는 가학적인 어떤 그 절차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해석과 그 다음에 분석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사료에 대한 분석과 해석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또 뭐예요? 상상력이 가미되죠. 이런 것들 이제 쭉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역사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내면을 강조하죠. 내면. 그러니까 내면을 강조하는 또 교수학습 방법도 인지되겠죠. 어떤 것들일까요? 우리가 이제 직감, 감정의 추천 같은 것들 중요하니까 주로 이제 뭐냐면 역할극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역사적 글쓰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극화 수업이라든지 등등을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이제 역사 교육과 인식 방법 관련된 내용이 이제 제가 검은 책하고 파란 책에서 내용을 찾아서 썼는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답안이 존재할 수 있어요. 왜냐면 상당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물어볼 게 뭐냐? 교육과정 지식을 물어보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두 번째 보면, 교육과정 지식 보면 그 계열성의 원리와 관련돼서 논하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계열성은 되게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제 7차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얘기할 때 뭘 적용했다고 했어요? 환경학대법을 적용하죠. 그래서 파란 책에 보면 6학년 때는 생활사, 인문사를 중심하고, 중학교 정치사, 그다음 고등학교는 분류사 이렇게 해요. 물론 이제 이번에 교육과정이 바뀌었으니까 이건 예전에 오리지널 7차 교육과정이고, 요즘에 7차 교육과정 이렇게 쓰다가면 초등학교까지 맞을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는 지금 뭘로 다 돼 있냐면 정치사가 돼 있어. 여러분들 교육과정 보시면 15년 교육과정 보면 정치사가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예전까지는 그 12년 개정 교육과정은 뭐라고 했냐면 중학교는 이제 정치사, 뭐 문화사, 그 다음에 이제 그 고등학교 사회경제사, 뭐 대외관계사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계열성이 완전 엉망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요번에 여기 이런 식으로 나올까? 이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예. 근데 이거는 예전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7차 기준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쭉 보면, 동일한 역사 수업에 적용한다는 역사 이해 개인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이제, 이런 관점에 입각해갖고, 뭐냐면, 역사 글쓰기 형식을 해라. 자, 요거는 뭘 얘기할까요? 예. 이거는 개인적 구성주의죠. 구성주의야. 구성주의면, 뭐와 또 연결되어 있죠? 수행평가요. 구성주의 딱 수행평가. 그럼 요게 역사적 글쓰기에 뭐와 관련, 수행평가의 기준을 쓰다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이제 이것이 어디 나와 있냐면, 그 녹색책에 나와 있어요. 원래 녹색책에 평가 내용이 별로 안 나오는데, 요것만 대략 2번 나왔거든요? 역사적 글쓰기 평가 기준 써라는 거. 그래갖고 이제 그 자신의 주제를 선택하고 그 주제에 초점을 맞춰서 서술하고, 글의 의미를 분명히 서술하고, 자조 수집과 하조의 적절성, 그리고 적절한 수집 전략과 편집 기술을 사용하고 등등 있는데, 시험 문제 나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200자, 300자 지금 넘어가잖아요? 너무 내용이 이제 서술형으로 돼 있고, 근데 일단은 애워두세요. 문제 그 기준이 나왔기 때문에 애워두시고요. 그거 이제 그 평가 보시면 녹색책의 내용 보면 그 수행평가 기준들이 역사적 글쓰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근데 뭐 여기까지 외워두면 좀 시간 낭비일 것 같은데 일단은 기초에 나오는 부분들만 요 부분은 나왔으니까 중요한 핵심 키워드만 잡아가지고 좀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2번을 볼게요. 2번은 이제 브루노의 나성형 교육과정인데 이건 물론 녹색책에 나왔긴 나와 있어요. 나성형 교육과정에 대해서. 근데 실제 우리가 별로 나올 가능성이 없어. 왜냐면 이게 이제 그 어디에서 강조하는 나성형 교육과정은 저 엘사과 애들이 강조돼요. 그래갖고 이제 그 여기 내용도 그 차경수 씨가 쓴 현대 사회과 교육인가? 그 사회과 교육론이 있어요. 예. 그래서 예전에 제가 처음 공부할 때마도 2001년도까지만 해도 그거 가지고 또 같이 공부했거든요. 역교론 자료에도. 예.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일단은 뭐 여러분들 이거 나성형 교육학 쓰라고 하면 그냥 여러분들 배운 교육학 지식 가지고 쓰시면 되죠. 교육학 열심히 하셨죠? 예. 그래서 이제 뭐 나성형 교육과정 여러분 알다시피 무슨 특징이 있다? 한문 중심 교육과정이죠. 예. 그래갖고 이제 애들 수준에 맞게 그 똑같은 개념도 이렇게 이제 뭐냐면 병영해서 가르쳐야 된다. 그래갖고 이제 브루노가 지식의 구조를 낼 때 뭐 활동적 영역 방법이라든지 그냥 영상적 표현 방법, 그냥 상식적 표현 방법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수준을 알려면 뭐가 필요해? 삐아제 인지 발달 단계론이 필요해요. 예. 그래서 브루노의 그 뭐냐면 나성형 교육과정과 그다음 삐아제 인지 발달 선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나성형 교육과정은 또 하나의 뭐에 강조해? 지식의 계열성.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또 지식의 구조, 개념, 이런 것들을 강조하죠. 그래서, 파란 책에서는 제가 이제 예전에 언급했지만, 파란 책은 이걸 영역 고유 인지론이 아니라 영역 중립 인지론과 연결시켜갖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약간 언급돼 있지만, 언급돼 있지 않다고 해서 이게 사실이 아니다는 게 아니거든요. 또 한편은 뭐도 같이 관련돼 있냐면, 그 내용 중심이기 때문에 영역 고유 인지론과 관련돼 있어. 그러니까 굳이 이제 브루노 자체의 이론을 따져서 영역 연고론이 영일론 이렇게 나누면 연고론과 영일론을 같이 합쳐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근데 파란 책에서 어느 측면에 좀 약간 강조돼 있다? 영일론 측면에서 강조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3번 문제 볼게요. 3번. 자, 3번도 이제 그와 관련된 내용이 이제 뭐냐면 이게 좀 약간 어려운 건데 3번과 이제 관련된 내용은 내용 조직과 관련된 거예요. 내용 조직에서 이제 어떤 내용 조직과 이제 관련됐냐면 자, 요게 이제 그 내용 조직은 교수 내용 조직이야. 교수 내용 조직. 그래서 이 교수 내용 조직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교사가 교육과정이나 교과서를 보고 나름대로 재조직하는 그 교수 내용 조직인데 거기에 보면 이제 교수 내용 조직에 보면 교수 내용 조직의 유형이 있어요. 유형. 그냥 세 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유형 중에 이 교수 내용 중에 두 번째 유형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두 번째 유형과 관련된 거. 그래서 단원 수업 내용을 조직하는 방법. 그래서 인식 방법을 달리해갖고 그 내용 조직하는 방법이라 갖고 녹색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 이제 녹색책에 보면 처음에 내용을 접근할 때 똑같은 소재더라도 그것을 뭐냐면 처음부터 어렵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범위가 넓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점점 넓혀가는 거죠. 처음에 인식 수준은 요 정도야. 그다음 두 번째 인식 수준 요 정도죠. 그다음에 세 번째 인식 수준은 그다음 더 넓혀가는 거죠. 그래서 요 단계를 아까 이제 책에서 기초, 그다음에 심화, 그다음에 일반화 이런 세 단계로 이렇게 보고 있죠. 여기서는. 예. 그래서 인식 수준의 범위를 점점 넓히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제 학습자들이 이제 내용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단편적 기억들을 유기적으로 서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갖고 이제 그 녹색 책에는 어떻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냐면 첫 번째 물론 녹색 책에는 뭐 기초, 심화, 일반화 이런 단계 없어요. 이런 말이. 그렇지만 녹색 책에 이제 연결돼서 보면 자, 두 가지 이상의 문제를 탐구하고 해결할 수 있는 주제를 설정하는 거. 이게 어떤 단계죠? 기초 단계야.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단군 신화를 먼저 이야기하고 외국 신화과 신화와 비교하는 그래서 이제 신화의 어떤 공통점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이런 것들 이제 기초 단계고 두 번째는 이 소주제나 사건을 서로 연결시키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그 신화를
그 선사시대와 어떤 역사시대 연결고리를 파악해서 뭐 건국 신화가 국가의 성립이 서로 관련성을 이해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 세 번째 일반화 단계는 더 이제 심화해갖고, 범위를 더 넓혀서 신화 속에서 고대인들의 어떤 자연관과 우주관을 일반화시키죠. 그래서 이제 이 신화에 대한 이해를 더 깊게 하는 그런 단계가 뭐냐면 일반화 단계죠. 그래서 인식 범위를 점점 넓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한번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일단 이 문제를 풀 때는 이제 인식 범위가 점점 넓어가는 거를 찾아내야겠죠. 예. 자, 가를 보면 삼국의 불교 수용. 일단은 이제 삼국의 불교 수용과 관련된 설화와 관련된 설화를 조사해보자. 기초 단계죠. 설화에 나타난 각국의 불교 사용 과정을 특징을 알아보자. 심화 단계고요. 그 다음에 고대사의 불교 소용하는 역사의 의미를 기술해보자. 어떤 역사적 그 지형을 그려보면서 일반화를 시키는 그런 단계죠. 금방 찾았죠. 가죠. 근데 이제 왜 나와 다는 아니냐. 일단은 이제 각 주제 연결이 잘 안 됐고 일반화돼 있잖아. 보면 나라에 보면 개항시기의 조소의 사항, 강화도 조약, 조일수 조교 부족과 통상조약. 이거 뭐예요? 그냥 개별적인 사실이죠. 그냥 굳이 3단계에 따지면 어디에 속해요? 기초 단계? 요 정도에 속하는 거고, 기초만 나열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미국의 남북전쟁 보면, 자, 남북전쟁 중 남북부의 경제적 차이, 그 다음에 노예생활상, 그 다음에 뭐 철도산업 발달, 이것도 그냥 개별적인 사실들만 나열되어 있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나를 보면요. 자, 민족운동의 어떤 의미를 알아보자.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 각국의 민족운동을 살펴보자. 아프리카 민족운동을 살펴보자. 첫 번째는 일반화가 나오고, 두 번째, 세 번째 뭐야? 그냥 개별적인 사실들이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좀 맞지가 않고. 그 다음 2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이제 좀 보면, 전체주의 국가 등장을 배경을 살펴보자. 그리고 대외정책을 발견을 살펴보자.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 이게 뭐 뚱따운지 없이 그냥, 개별적인 사실들만 나열돼 있고, 주제 또, 뭐냐면, 주제 설정하고 볼 때, 개별적인 사실들만 나열돼 있는,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요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아도 그냥 답은 1번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1번이.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그 형성평가 문제 잠깐 풀어보고 넘어갈게요. 자, 770페이지 펴보세요. 770페이지. 아, 770페이지, 몇 페이지 보면 12번 문제 보세요. 12번. 제가 어떤 분은 이게 페이지 수가 안 맞냐,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제가 이제 이걸 얘기 안 해드렸네. 거기 다운받아서 보신 분하고, 여기 이제 제본에서 보신 분이 좀 안 맞을 거예요. 왜냐면 제본에서 보신 분은 여기 목차가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2페이지에 3페이지 정도 이렇게 안 맞거든요. 예, 그래서 2페이지, 3페이지 좀 전에 걸 찾으시면 돼요. 다운 받는 분들은.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이제 거기 앞부지에 6.0이라고 적혀 있고 그 안에 속표는 7.0으로 돼 있는 건데 그 아저씨가 좀 실수한 거예요. 예, 저도 그 앞에 6.0으로 이렇게 적혀 있었고 한번 뜨끔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7.0으로 적혀 있네요. 자, 12번 먼저 볼게요. 잠깐만요. 아유, 제가 먼저 자, 다음에 수업 내용 조직에 대한 조직의 방법의 유형이다. 가와 나의 조직 방법의 특징을 각각 한 줄 이내에 쓰고 가와 나의 유형과 관련 있는 역사 교수학습 방법을 말해보시오. 그리고 밑줄 친 기읍과 니은의 단계 일반적인 특징을 각각 한 줄 이내로 서술해 보시오. 이렇게 내용이 있거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가와 나의 내용 조직 보면 가는 이제 뭘 관련된 내용이냐면 여기는 이제 단원 구성 요소 학습 방법을 달리하는 방법이야. 예. 그래갖고 똑같은 소재라도 어떤 건 개념, 성격, 의의를 묻고 또 어떤 건 분포, 지도를 묻고 뭐 성격을 묻고 이렇게 이제 물어보죠. 근데 이제 나는 뭐가 관련된 거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거는 인식 범위와
수준을 달리 구성하는 방법이야.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죠? 아까 처음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범위를 점점 넓혀가는 그런 방법이 있다. 그래서 가와 나의 조직 방법을 쓰시면 되고, 자, 특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 특징 보면, 나 유형과 이제, 가 조직의 특징을 쓰시면 되고요. 가와 나와 관련된 유형의 교수학습 방법. 그래서 이제 교수학습 방법을 이제, 말해보시오. 그리고 기읍과 니은의, 니은의 그 기읍과 니은 등의 일반적 특징이 각각 한 조 이내로 서술해 보시오 있는데, 자, 일단은 여기 교수학습 방법에는 주제학습 방법과 관련돼 있어요. 가와 나는. 왜냐면 이 가와 나는은 단원이나 주제도 이렇게 묶어내거든요. 공통적으로. 주제학습 방법과 관련돼 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기읍과 니은 같은 데 보면, 기읍은 소주제나, 사건도 연결시키고,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화 단계죠. 요거는 이제 역사의 사건들 큰 틀에서 일반화에 접근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녹색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기출문제. 415페이지 펴보세요. 415페이지. 자, 415페이지는 내용 조직 전반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은 이제 관련된 문제인데, 최근에 이런 문제들이 나오긴 힘들어. 왜냐면 이거는 객관식 문제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물어볼 수 있고, 주관식 문제는 되게 지엽적인 문제들이 되게 많죠. 그래서, 이게 이런 문제 유형은 나오기가 좀 힘들지만, 개별적인 사실 하나는 좀 파악할 필요가 있어. 그래서 한번 이제 볼게요. 자, 보통 이제 내용 조직을 할 때, 교육과정 내용 조직, 교과서 내용 조직, 수업 내용 조직, 교수 수업 내용 조직,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A는 어디에 속하겠어요, 일단? 이거는. 국가 수준의 내용 조직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과 관련된 거죠. 국가 수준의 어떤 내용 조직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는 뭐 탐구조, 차조, 읽기자조 뭐 이런 것들이 나오죠? 이건 어디에 속해? 교과서 내용 조직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뭐 1차 시간 나오고 뭐 오리엔트 뭐 쭉 해서, 일반 이제 수업 사례를 제시했죠. 그럼 어떤 거와 관련됐죠? 수업 내용 조직 이렇게 이제 있죠. 그래서 국가 수준 내용 조직, 그다음 교과서 내용 조직, 수업 내용 조직 이렇게 이제 세 단계로 나눠갖고 이제 문제를 냈어요. 그래서 이제 녹색책의 기준을 한번 얘기를 해보면요. 자, 1번 문제 볼게요. 여기에서 이제 옳지 않은 걸 찾으니까요. 자, A 단계에서 교과서의 성격, 목표, 교수학습 방법, 평가상을 제시한다. 예, 맞죠? 그래서 교육과정에 보면 이 교과의 성격이나 목표, 그 다음에 교수학습 평가 다 나왔어. 특히 여러분들 이제 교육과정 관련된 지식 물어볼 때, 교육과정 관련된 지식을 물어볼 때 어디를 많이 물어봐요? 성격과 목표 부분을 보죠. 각 교과의 성격과 목표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달달 외우셔야 되죠. 예. 그래서 교과서를 조직할 때도 그 안에서 해야 돼. 예. 그 다음에 B들 이제 보면 검정제도 운영하고 있으며 단원 내용이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할 수 있다. 맞죠? 예, 검정제로 지금 운영하고 있죠? 그래갖고 지금 뭐, 한국사라든지 뭐 사회교과 다 그렇잖아요? 예, 중학교 역사라든지. 예, 그래서, 교과서 집필자가 단원 내용을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있는데, 어디까지 이제 구성할 수 있냐면, 대단원까지. 대단원까지는, 뭐냐면, 국가에서 정해주고, 그 밑에서 중단, 소단원까지는 다 자기가 나름대로, 만들어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간은 학습 내용 단원 편성에 관해서 경고사항으로 제시한 문서의 일부다. 경고사항이 아니라 이거 뭐예요? 필수사항이죠. 적어도 대단원 내용까지는 여기 들어가야 돼. 중단원, 소단원, 뭐 교과서 집필자가 알아서 하더라도, 예, 그래서 필수사항이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와 같은 설명 방식에서 설명적 서술보다 내러티브 서술 비중이 낮은 편이다. 여기 있는데 설명적 서술보다 내러티브 서술이 맞죠? 그래서 이제 설명적 서술은 이제 뭐냐면 이제 되게 교과서 내용 구성해 보면 녹색책에 몇 가지로 돼 있죠? 설명형, 탐구형, 내러티브. 기억나세요? 그 중에 제일 많은 유형이 뭐예요? 설명형이야. 그래서 이제 역사 사실이나 개념, 용어에 대한 설명을 써. 그래야만 또 구체적인 사례도 제시하는 그런 방법이 설명형이죠. 네. 그래서 이제 설명형이 많이 쓰이고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5번을 이제 보면, 다는 이제 실제 상황에서
그 사항에서 교사 학생 상호작용을 예상하여 학습 목표나 내용이 등이 구성된다. 이거 맞죠? 그래갖고 이제 학생들의 어떤 그 상황과 교사의 교육관에 따라 실시간 학습 목표과 내용 구성이 달라질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요거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는데, 이거 문제가 약간 좀 잘못되긴 했는데, 뭐가 잘못됐는데, 가나 다가 아니라, 지금 보니까 A, B, C네요. 예. 요거 좀 건져주세요. 예, 쓰다가 제가, 예, 가나다가 아니라 A, B, C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777페이지 총합평가 20번 문제 잠깐 볼게요. 자, 770페이지 20번 문제. (777페이지) 20번 문제요. 20번 문제가 아니라 24번 문제네요. 네, 24번. 자, 여기 보면 이제 A와 B에는 현행 중학교 사회과 교과 세계사 교육 내용 구성 단계이다. 가와 나의 단계별 예시 자료다. 이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A는 그 오리엔트 고대 문명 뭐 웨스토가 이거 기출 그대로 나왔죠? 어디와 관련된 거죠? 국가 수준. 교육과정 관련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나는 이제 뭐 읽기 자료, 뭐 탐구 자료 이런 말, 단원 정리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B는 어디에 속하는 거죠? 이거는 교과서와 관련된 내용 조직이죠. 그래서 이제 한번 문제를 냈어요. 제가 그 기출문제 따가지고. 자, 1번 보면 현행 교육과정 A 단계에서 어떤 걸 제시하고 있는지 세 개를 말해보시오.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녹색책의 이제 기준을 보면 조직 유형이라든지 단원 형성이라든지 활용 자료와 학습 활동 제시, 그리고 학생들이 학습을 통해 성취할 능력이나 특성들을 제시했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자, 24-2번 문제 보면, 자, B의 내용 구성 중에 교수 학습의 호용성을 각각 써보시오. 구성 단계 그 주로 사용하는 내용 구성.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뭐죠? 설명형이죠. 그래서 설명형의 특징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사실, 개념, 원리 등을 학생들이 먼저 설명하고 구체적 사료를 제시한다. 뭐 꺾어도 돼도 되고요. 구체적 사료를 제시하고 사실, 개념, 원리도 학생이 설명할 수 있고, 학습의 호용성은 제시된 개념이나 원리를 학습자가 이해를 통해 수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쉽게 인지구조와 관련돼 갖고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그 유형 중에 교과서 유형 중에 두 번째 유형이 있죠. 탐구형. 탐구형의 유형을 제가 교과서에서 한번 발췌해갖고 찾아서 발췌해서 이렇게 달아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마르텐 걔들의 기형을 보고 중세 말기의 어떤 사항들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스스로 찾아보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탐구의 특징은 학습은 어떤 유형성이 있냐 하면 일단은 학년에 따라서 주제별 시대별 접근이 필요하고요. 탐구 자료, 그 다음에 학습과제 교과서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탐구 자료와 학습과제 교과서를 늘릴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이제 그 문화적 언어 표현을 또 활용할 필요가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것도 녹색책에 있는 내용이야.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 녹색책에 보면 그 교과서형, 탐구형, 그 다음에 내러티브형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유형의 어떤 특징들, 장점들 좀 기억을 해두실 필요 있어요. 나올 수가 있어요. 이제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자, 그러면 뒤에 넘어가서 그 역사교육의 내용 조직 방법을 볼게요. 내용 조직. 자, 여기 이제 역사교육의 내용 조직 방법은 특징이 뭐냐? 어떤 방법으로 해갖고 내용을 조직을 할 것이냐. 교과서에도 교과서 편찬자가 그렇게 조직을 할 수도 있고, 교육과정 측면에서도 그렇게 내용 조직을 할 수 있고, 심지어는 교사도 가르치다 보면 내용 조직부터 달리해서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각 교육 주체들이 이 내용 조직 방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내용 조직을 공부하실 때 여러분들 이제 그 어떤 식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특징을 아셔야 되고, 장점, 단점, 그 다음에 여기는 유의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981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이제 역사교육 내용 조직 방법 해갖고 제가 이제 그 3편이요. 연대기조 방법, 연계대기 방법, 분야상 방법, 주제 중심, 문화권, 분절법,
당당, 간지역적 정보광고 해갖고, 의미, 장점, 단점, 다 적어놨죠? 예. 여기다 이제, 뭐만 더 추가하시는 부분은 유의점이 몇 개 있어요. 예. 그래서 유의점 내용도 한번 찾아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들어오세요. 사람 아니에요? 바람인가? 자, 그러면 1번 문제 볼게요. 1번 문제. 자, 연대기적 방법에 의한 역사교육과의 교육과정 편성에 대해서 많은 단점이 제시되고 있다. 다음 단점이라 할 수 없는 것은, 자, 일단은 뭐 상식적으로 딱 보니까, 뭐예요? 1번이 아니죠. 1번. 시간 감각을 혼돈시킬 수 있다. 시간 감각을 혼돈시키는 연대기적 방법의 특징이, 장점이 뭐예요? 시간 감각을 명확히 하는 거예요. 인과관계 그 순서들. 그래서 요걸 딱 보니까 이제 아니다라는 걸 느낄 수 있고. 자, 2번은 관련 있는 과목의 연결성을 무시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학생의 심리적 지적 선숙 정도와 접합하지 않을 수 있다 했는데, 이거는 뭐냐면 연대기 방법에서는 먼저 어디서 출발해요? 고대에서 출발해서 근현대에서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예.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고대사를 하다 보니까 고대사는 뭐냐면 환경학대법의 입장일 때 뭐예요? 좀 멀리 있죠. 그러니까 애들이 이해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이제 환경학대법 입장에서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야. 이 부분은. 자, 그래서 이제 있고 4번 같은 경우는 학생들 흥미, 동기 유발을 통해 능동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다. 맞죠? 연대기적 사실만 쭉 나열되면 재미가 없죠. 일단 역사 자체가 뭐 재미도 없는데 이런 것까지 하니까 더 재미가 없죠. 예. 재밌는 얘기를 하려면 그 야사나 그런 것들을 자주 하는 게 좋아. 근데 그런 걸 하다 보면 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좀 약간. 자, 2번은 이제 볼게요. 2번. 자, 2번도 이제 연대기적 방법이야. 그래서 연대기적 방법에 관련된 것을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거는 뭐 이런 것들이 문제인데, 자, 일단 문제 보면, 거기 이제 그 내용 조직에 보면, 그 시간에 대한 변화를 대한 용이하다. 그 다음에, 제도사의 정치 외교사보다 생활사 문화사에 적합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디귿에 보면, 수업의 연속성을 가질 수 있고, 학생들의 시간 의식상 혼동을 방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에 대한 학습을 통해서 학생의 탐구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유리하다. 일단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를 이해할 수 있죠. 이건 금방 찾을 수 있고. 그 다음 또 연속성을 가질 수 있고 방지할 수 있죠. 네, 그래서 기획하고 디귿은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 보면 니은은 이제 뭐냐? 니은은 이거는 이제 분절법이나 분야사 요 정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니을 같은 경우에는 그 탐구 능력 관련된 내용은 연대기 방법 아니야. 이건 진짜. 되게 탐구와 관련된 내용은 이제 녹색 책, 파란 책에 찾아보시면 뭐 주제 중심 방법, 분절법 이런 것들이 쭉 나오죠. 예. 그래갖고 이렇게 해서 이제 답이 니은하고 디귿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기획하고 디귿. 그래갖고 이제 1번이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연대기적 방법이 쭉 나왔잖아요. 그럼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을 것 같아, 제 생각엔. 지금까지 이게 몇 년도에 나왔어? 95년, 93년도에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93년도면 한참 됐죠. 그걸 지금 태어나지 않으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요거는 그 예전 아주 나왔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없고, 내려면 다른 데도 되겠죠. 요즘에 추세 안 맞아요, 이거는요. 예,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넘어가시면 돼. 자, 그 다음 3번은 이제 보면, 정치적 근대화와 관련된 단원을 재구성한 거다. 이에 적용한 방법은 이렇게 있는데, 자, 일단은 정치 제도사, 현정사, 민주정치사, 민족주의 운동사. 요거는 뭐 분류사적 방법이죠. 정치사, 경제사, 뭐 사회사, 문화 같은 특정한 이제 뭐냐면 발달 과정들을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분류사적 방법이고, 1번은 이제 연대기적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2번은 그 문제 해결 방식은 굳이 이제 따지자면 뭐 연연대기적 방법? 현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거까지 이제 시간의 역순으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는 방법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생활 접근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활사를 기준으로 한 분절법? 요 정도 이제 해석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4번 문제를 볼게요. 4번. 자, 4번은 다음은 김교사의 그 중학교 3학년 국사 연간 수업 계획이다. 자, 이 표와 같은 그 역사과 내용 조직 방법을 쓰시오. 일제 강점기 때 민족운동의 전개, 독립투사의 전기를 수업자료로 활용할 때 자유의 특성과 그 관련된 유의점을 쓰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요거는, 순서를 딱 보시면 돼요. 자, 현대 일제강점기, 그 다음에 근대개혁기, 조선후기, 조선전기 등, 이게 시간의 역순이죠. 역순이면 뭐와 관련돼 있어요? 주제인데, 시간이 역순이야. 이건 연년대기 방법이죠. 예. 그래서 연년대기 방법을 쓰시면 돼요. 연년대기 방법. 근데 어떤 분은 이제 그 당시에 논쟁할 때, 뭘 얘기하냐면, 인문학습 아니냐. 이렇게 주장한 게 있어요. 내용. 근데 이게 인문학습이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뭘 물어보고 있어, 지금? 내용 조직 방법을 물어보잖아. 교수학습 방법이 아니에요. 예, 내용 조직 방법을 물어봐. 인문학습이 아니야. 예. 그래서 지금 딱 보고 비슷하다고 다 끌어다 쓰면 안 돼요. 딱 역교동 같은 경우에 비슷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 발문의 내용에서 그걸 딱 캐치해갖고 그 한돈에서만 써야 돼. 예전에도 그 문학작품 물어보는데 재작년인가요? 뭘 쓰신 분이면 내러티브를 쓰신 분이 있어. 그 내용에 내러티브가 내용이 많다. 근데 그 발문에 내러티브 내용이 없거든요. 뭘 물어본 거야? 문학작품 한정돼서 물어봤죠. 그럼 문학작품 한정돼서 쓰시면 돼요. 그래서 꼭 여기 그 발문에 맞춰가지고 답을 쓰시는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 예,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자, 거기 일제강점기 민족운동의 전개에서 독립투사의 전기. 요것도 전기도 일단 뭘로 봐야 돼요? 사료도 봐야 돼. 그러니까 뭐냐, 사료 같으면 1차 사료만 생각하지만 1차 사료를 재해석한 것도 뭐죠? 2차 사료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삼국사기에 수많은 열전들이 존재하죠. 뭐 김유신 열전 이런 것도. 자,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뭐예요? 전기문이에요, 전기문. 예, 그래서 이제 김부식이 1차 사를 보고 자기 나름대로 정리해 놓은 거죠. 인물 중심으로.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사료와 관련 거예요. 사료. 자료의 특성이라는 건 그 사료의 특성을 얘기하는 건데, 자, 이때 이제 그 특성과 관련 유의점을 이제 뭐냐면 이제 그 수업 자료를 이제 볼 때, 일단 이 유의점 부분도 그 교과서에 나와요. 아니, 그 녹색책에. 사료 비판을 통해서 정기 자료의 진위와 신뢰성을 확보해야 되고, 그 어떤 관점의 역사적 사실이 해석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쓰셔야 돼요. 그래갖고, 요 내용들 활용의 유의점,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를 보기 전에 잠깐 이제, 총괄평가 한번 볼게요. 총괄평가 806페이지 펴보세요. 806페이지 66번을 볼까요? 네, 66번. 총괄평가 66번. 자, 거기 66번 있죠? 그 답이, 약간 저희, 할 때 이렇게 64번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 66번 이렇게 되는데, 66번이 아니라, 잠깐만, 66번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제, 65번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66번이 두 개 있잖아요? 65번 있고, 66번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초기에 이제 프린트 하신 분들이나 이제 제본 받으신 분들이 거기 약간 오기가 있어갖고 좀 헷갈리시는데, 66번, 첫 번째 66번이 65번이고요. 그 다음이 66번이에요. 예. 자, 그럼 66번 문제 보면, 자, 우리나라 역사에서 본 교육의 문제점이라는, 내용과 같은 톤을 같이 조직하였다. 자, 이 내용 조직의 장점과 단점을 각각 쓰시오. 자, 일단은 뭐, 대학 입시 문제인데, 그 대학 입시 문제가 이제 오늘날 문제가 아니죠. 일제시대도 있었고, 예전에도 있었어. 그래갖고 이제, 근데 요즘에도 뭐 수능 못 봐갖고 자살한 사람도 있었죠. 일제 총독부 시대 때도 뭐예요? 그 입학시험 떨어져갖고 자살한 사람도 많았어요. 예. 똑같은 문제들 지금도 계속 반복이 되는데, 자, 이게 순서가 지금 현대, 일제강점기, 조선시대, 그 다음 고려시대, 통일신라 시대, 이게 쭉 나가잖아요? 그러면 연년대기 방법이죠. 연년대기법 장점과 단점을 쓰시면 되죠. 예전에는 명칭만 물어봤는데, 나중에 나올 때는 장점과 단점, 이런 거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현재 문제에 대한 통찰력을 갖게 해주고, 현재와 과거사의 관련성을 분명히 인식시켜주고요. 단점은 시간의 변화에 따른 역사 사실의 변화를 무시하고, 현재 중심의 실용적 역사가 빠질 위험성이 있고, 사회과의 광범위한 지식이 요구될 수 있다. 그래서 학생들 무리한 요구다. 그리고 이게 파란 책이 있지만 노란 책, 녹색 책도 있어요. 녹색 책 보면 따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어디에 붙어 있냐면, 연대기 방법인가요? 연대기 방법 그 뒤에 좀 있어. 네, 잠깐.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5번 문제 볼게요. 5번. 최근에 이제 14년도에 나왔던 기출문제인데요. 자, 여기 다음에 세 개 다 내용 조직의 방법이다. 뭐뭇의 안에 들어갈, 공통적인 들어갈 맛은 쓰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요거는 문화권적인 그 방법이죠. 예. 그래서 문화권적인 방법은 지적 구분을 바탕으로 역사 문화적 요소를 강조한 거다. 그래서 문화권적 방법에는 세계사 내용 조직 방법은 공통의 역사적 문화적 요소를 기반하고 나라와 민족별로 분산된 역사를 체계적으로 일관성 있게 있다. 쭉쭉 있는데 요거는 문화권적 방법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문화권적 방법론 같은 경우에는 뭐 두 가지로 기준을 알 수 있죠. 지리적 위치에 따라서 뭐 오리엔트 문화, 지중해 문화, 대서양 문화, 동아시아 문화 이렇게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문화권 해갖고 이제 뭐냐면 여러 가지 이제 비슷한 문화로 묶어낼 수 있죠. 뭐 이슬람 문화권, 불교 문화권, 기독교 문화권, 유교 문화권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일단 이제 그 장점과 단점을 싸고 나올 수도 있겠죠. 나중에 지금 명칭만 물어봤는데 이게 너무 쉽게 냈어. 그래서 장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답변하셔야 되겠어요? 역사를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적이고 거시적이고 종합적으로 이렇게 살펴볼 수 있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문제점 쓰면 어떻게 쓰겠어요? 뭘 볼 수 있죠? 보편 특수성보다는 보편성을 강조할 수 있죠. 이런 것들 이제 쓰시면 돼요. 왜냐하면 동아시아 문화권 할 때 우리가 동양사라고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뭐만 공부해? 중심 문화인 중국사만 공부하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문화권적 방법론은 좀 문제가 있어. 내용 구성 측면에서 그 자체보다는 교과서 내용 구성에서 이제 문제가 있는데, 예전에 이제 세계사 같은 경우에는 문화권적 방법론은 지리상 발견 이전에 문화권적 방법론을 조직을 했거든요. 내용 조직을. 자, 근데 실제로 각 문화권마다 이렇게 뭐냐면 중심으로 했고 조직된 것이 아니라 어디 중심이에요? 서유럽 문화권 중심은, 그다음 부수적으로는 중국 중심의 어떤 문화권 이런 것만 딱 언급됐고 나머지는 다 기타 다잖아. 이렇게 분류했는데 최근에 이제 계속 기타사 비중을 늘리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15년 개정교육과정에서 다시 역순으로 뭐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우리하고 친숙한 서유럽과 중국 중심 이런 식으로 이제 세계사 내용 조직을 하려다가 지금 정부가 제동을 걸었죠. 그 교과서를 그 2020년도인가요? 그때 나온다고. 내년 나오는 게 아니라 2년 뒤에 다시 만든다고 하잖아. 그러면 교육과정 그대로 놔두지 않고 그걸 바탕으로 하냐? 절대 아닐 것 같아. 세계사, 역사, 한국사 다 뜯어 고쳐야죠. 예년에 MB가 박근혜가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예. 그래갖고 요번에 교육과정 문제가 나올지 안 나올지 되게 좀 힘들고, 그래서 최근에 일정연수 들어가신 분들도 그러더라고요. 다른 과는 모르겠는데,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전혀 없대요. 언급이 없고, 그냥 내용 강의만 쭉 했대요. 그래서 보통 이제 단 일정 연수 가면 이제 새로운 교육과정이 이런 것들이 이제 연수를 하는데 같이 그런 내용을 전혀 안 하고 그냥, 교수 전문 지식 내용들만 이렇게 넘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오기 좀 힘들 것 같지만 하여튼 이렇게 이제 제가 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6번을 이제 볼게요. 6번. 자, 6번은 일단은 기준을 이제 보는 게 뭐냐면 7차 교육과정이지만 요때 7차 교육과정은 어떤 7차 교육과정이에요? 오리지널 7차 교육과정. 2001년도에 실시돼. 그래서 이 기준을 보고 좀 보시는데, 자, 7차 교육과정은 교사의 학습 다음 재구성을 강조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07년이니까 7차 교육과정이죠. 원래 7차 교육과정. 자, 고등학교 1학년의 국사 내용 조직 방식을 쓰고, 자, 국사의 조선시대의 영종조 시대의 재구성을 한 다음에 다음 내용 조직 방식을 쓰시오. 그 다음에 다음 자료와 같이 재구성할 때 장점 둘, 유의점 하나 이런 것들을 쓰시오. 사람 온 거 아니죠? 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 4개를 물어봤죠. 일단 국사 내용 조직 방식, 헌행 국사 내용 조직이니까 실차 교육과정 내용 조직 방식 뭐예요? 분야사죠. 분야사. 그래서 예전에 실차 교육과정 국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렇게 돼 있고 정치 안에 소단으로 중단으로 고대, 중세, 근세, 정기, 근세 후기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어. 분야사로 구성돼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불편했어. 솔직히 말해서. 지금 한국사는 그냥 연대로 이렇게 쭉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불편해요. 왜냐면 애들이 제대로 알고 넘어온 게 아니라 초등학교 선생님 안 가르치거든. 중학교 선생님.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안 가르치니까 그걸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니까 뭔 소리인지 모르고 그냥 넘어가 버리거든요. 예. 자, 일단 이런 것도 있고, 자, 두 번째 질문은 뭐예요? 자료 내용 조직 방법이죠. 내용 조직 방법은 어떤 순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그건데, 자, 여기는 영종조 시대가 있고, 영종조를 중심으로 해서 그 부분을 다 한번 살펴본 거죠. 그래서 하나의 어떤 주로 이제 생활사를 중심으로, 뭐 정치사도 있지만, 일단 생활사를 중심으로 해갖고, 검은층은 사회사 이렇게 나오지만, 여기를 중심으로 뭐예요? 한번, 여기를 다 살펴보는 방식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여기가 18세기면, 18세기 정치만 보는 게 아니라, 영종조의 정치만 보는 게 아니라 뭐죠? 이와 관련된 사회, 문화, 경제를 한번 쭉 이렇게 살펴보는, 그래서, 특징인데, 자, 요것을 분조법 또는 시대사라고 하죠. 시대사. 그러면 장점과 유의점, 단점이 뭐냐? 이건 뭐 그대로 쓰시면 되죠. 역사에 대한 어떤 학생들 흥미를 촉진시키고, 생동감 있게 이해할 수 있고, 탐구 기능을 강화하고, 감정이입적 사역을 유의하고, 왜냐하면 생활사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각 시대 사회상을 심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단은 뭐, 이렇게 있고, 유의점, 이게 유의점이네요. 단점이 아니라. 유의점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 단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사가 이런 방법을 할 경우에 어떤 점을 고려해서 써야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의 흥미가 있으면 접근하기 쉽고, 교육적으로 가치 있는 내용을 선택을 해야 되고, 시대정신 부각될 수 있고, 과거와 현재 서로 비교할 수 있는 내용도 써야 되고, 주의식 방법이나 학생 중심의 탐구 활동이 된다. 이게 유의점이에요. 예. 그럼 고려할 점. 그럼 단점은 뭘까요? 단점은. 자, 이 단점은 뭐야? 이거는 시간의 계속성을 강조하는 게 아니죠. 그 시대만 보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행적인 조직이죠. 예. 종적 조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종적인 어떤 변화를, 흐름을 파악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이 뭐냐면 단점이 되죠. 단점도 같이 외워두세요. 예. 자, 그러면 관련된 문제를 풀어볼게요. 808페이지 펴보세요. 808페이지. 자, 808페이지 보면 70번인가? 70번 문제 볼게요. 70번. 자, 이것도 이제 앞에 기출 주제를 이제 따서 문제 만들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내용을 보면요. 이건 시대사죠. 자, 박 교사는 교과서 내용을 다음과 같은 형태로 조직했다. 자, 이때 시대와 내용을 선택할 때 고려할 점들을 세 가지 말해보고, 그 다음에 이 조직 방법이 사회사 중심으로 편성됐던 이유를 한 줄 이내로 서술해 보시오. 그리고 밑줄 친 기획의 사설의 비극과 영화를 학습자로 이용할 때 박 교사의 지도 내용을 두 가지 쓰시오. 이렇게 있는데, 일단은 이제 물어보는 게 지금 세 가지 정도 물어봤죠? 일단은 고려할 거. 그 고려할 건 아까쯤에 했던 것들, 그래서 쓰시면 돼요. 그 기초에 나왔던 것들 쓰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사회사 중심으로, 되게 사회사, 생활사 중심으로 이제, 조직이 되는데, 이유는 뭐냐면, 그 사회사라는 것이 인간사의 전체적인 걸 포함할 뿐만 아니라 그 적용보다 넓고 현재 문화와 연관성이 높은 편이다. 근데 이거 맞죠? 우리도 지금 이제 사회사 우리와 관련된 생활사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뭐 인구 TO를 이제 되게 민감한데, 박근혜가 대통령이 될 때는 뭐 되게 절망했는데, 지금 이명박이었는데 문재인이 되니까 뭐예요? 더 절망적으로 이렇게 빠지는 상황도 사회와 뭐가 연결됐긴 거예요. 우리 생활하고 정치가 연결됐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 인구 공부할 때 항상 정치적 동향을 잘 파악해야 돼. 예. 그래서 그렇다고 문재인이 싫다는 건 아니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하고 좀 약간 불리한 측면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기획은 사도세자. 사도세자 예전에 한번 영화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인가 뭔가 하여튼 나왔는데 거기에 이제 할 때 연상자료 할 때 유의점. 이거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어. 그러니까 역사 사실과 허구를 구분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 비판적 검토하고 자신의 관점의 역사 사실을 해석할 수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거야. 왜냐하면 역사 사실을 바탕으로 한 역사 영화들이 100% 팩트만 얘기한 게 아니거든. 왜냐하면 거기에 팩트 플러스 뭐가 있어? 감독의 상상력, 극적 효과 이런 것도 있어. 그 대표적인 명랑해전 같은 거 있죠. 명랑해전보다 뭐냐면 좀 황당한 게 뭐냐면
이순신이 혼자 나간 거가 좀 이해를 하는데, 거기까지는 이제 좀 약간 팩트적 성격이 있는데, 갑자기 이순신이 돌진해 그 대장선이 그 외국 그 배들과 백병전을 해. 백병전을 한다고 하고 참, 저게 말이 되나. 왜 말이 안 되냐면, 백병전을 하면, 10번 싸워서 우리가 10번 지게 돼 있어요. 일본 애들은 밥만 먹고 칼짓을 했기 때문에, 백병전 안 돼, 우리나라는. 어떻게, 멀리 떨어뜨린 다음에 포격을 가갖고, 박살시켜야죠. 오기 전에. 그때 명나라전에서 우리 피해가 크게 적었던 이유가 뭐예요? 포격전 때문에 그래. 그냥 백병전을 하면 그런 피해가 적게 안 나올 수가, 많은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여튼, 이런 것들은 이제, 그 감독이, 백병전 안 집어넣으면 좀 밋밋하잖아. 그냥 배포만 싸다 그냥 물러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극적인 효과를 좀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비판적으로 이제 뭐냐면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요. 그 7번 문제 볼게요. 7번. 자, 7번은 이제 내용 조직과 관련된 것들인데, 내용 조직 이제 보면, 자, 다음에 설명하고 있는 그 뭐냐면 역사교육 내용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내용 조직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자, 어떤 시대가 중요한 것을 고려하여 내용 조직한다. 자, 그리고 선택한 시대 안에 정치적 발전 및 사회 간섭, 종교 쟁점, 예술 활동을 분석하여 내용을 조직한다. 자, 어떤 시대가 중요한가? 이거는 시대를 강조하는 거. 그건 뭘까요? 분절법이죠. 예, 분절법. 그래서 분절법은 사회사나 생활사를 중심으로 해서 그 부분에 뭐야? 한번 다 훑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보면 이게 이제 내용이 이제 분절법 관련된 내용 중에 검은책 내용이 좀 약간 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기획을 보면 여러 시대에 거쳐서 역사 발전 과정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맞죠? 왜? 종적인 흐름이 아니죠. 종점의 흐름이 아니라 행적인 방식이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고, 그 다음 연대수에 따라 내용을 구성하도 연대기 방법과 달리 불연선 쪽으로 조직될 수밖에 없다. 이건 어디 나오냐면 검은 책에 있는 건데, 그래서 예를 들어갖고 이제 이런 식으로 종족 조직이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뭐 15세기 생활사 이렇게 조직하고요. 그 다음 16세기 생활사를 조직하고 17세기 조직해도 띄엄띄엄 이게 뭐예요? 중간에 빈 곳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연결이 잘 안 돼. 그래서 그런 종족 조직의 어떤 불안선, 그러니까 행적 조직의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시간적인 흐름을 이렇게 하더라도 이게 억지 춘향처럼 약간 부자연스러운 면들이 많이 나타난다. 이게 검은 책에 있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을 보면 사회 전체를 조감하고 종합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학생들에게 유리하죠. 한 시대의 어떤 그 사회, 정치, 경제 이런 것들을 유기적으로 통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자, 그 다음에 니을을 보면, 자, 이거는 이제 그 검은 책에 있는 내용이야. 하나의 주제를 선정한 후에 그 관련된 사실들 각 시대별 어떻게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가를 살피는 접합하다. 이건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주제 중심 방법이야. 주제 중심 방법이 어디에 속하냐면 발전 계열법이야. 그래서 주제 중심 방법은 두 가지 형태가 있죠. 종적 조직과 행적 조직이 있죠. 그 중에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 주제를 이제 쭉 흐름을 보면 발전 계열법. 그래서 예를 교통사라든지 뭐 교통 역사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주제별로 쭉 해갖고 시간별로 이렇게 나열된 주제 중심의 발전 계열법인데 이 부분은 검은 책에 있는 김한종 씨가 쓰는. 그래서 예전에 객관식 기출문제 때는 가끔씩 검은 책 내용도 나왔어. 검은 책 내용도. 근데 최근에는 검은 책 내용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기출 나온 거는 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검은 책 찾아서 공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예. 자, 8번 문제 볼게요. 8번. 자, 8번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주제 조직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자, 다음 역사교육 내용 조직 방식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정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여기 농업의 발전이라는 주제를 선정해서 고대부터 현대까지 농업 기술을 어떻게 변화했으며 그 원인이 무엇이며
농업기술의 어떤 발전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국가의 농업 정책이 어떠했는가를 다룬다. 자, 농업의 발전은 일단 그 분야예요, 주제예요? 일단 이거부터 해요. 분야 같은 게 좀 넓은 범위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갖고 그 넓은 범위 하면 뭐 농업 발전보다는 경제사, 이렇게 이제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분야 중에 어떤 특정한 부분만 찾아내는 게 뭐냐면 목적의식을 가지고 그 공부하는 게 주제야. 농업의 발전 주제와 관련돼 있다. 그래서 특정한 주제를 택하여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그것이 어떻게 발전하는 걸 살펴보고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하는 방법인데, 주제 중심 방법 중에 어디에 해당하냐면 이게 뭐냐면 그 발전 계열법에 해당하죠. 발전 계열법. 굳이 이제 따지자면, 그러니까 주제 중심 방법이지만 발전 계열법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살펴보는 거니까. 자, 일단은 이제 한번 보면 선택한 주제와 관련된 사실 시대적 양상 변천의 효과지 맞죠? 예. 그다음 다양한 분야를 포괄적으로 다룸으로써 특정 시기의 시대 전반을 살펴서 유의하다. 아니죠, 이거는요. 이거는 어디와 관련된 거죠? 행적 조직 방법인 시대사와 관련된 거죠. 그 다음에 디귿을 보면 역사에 중요하지만 선택된 주제와 관련된 사건이나 사실에 소홀할 수 있죠. 그러니까 주제 중심 방법은 종적인 행적이지 공통점이 뭐야? 한 곳만 파는 거야, 그냥. 한 곳 파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잘 몰라. 깜깜이가 돼버리는 거죠. 예, 요런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니을을 보면, 선택한 주제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통해 역사적 인과관계에 대한 인식을 길러줄 수 있다. 예, 맞죠? 심층 분석도 되고, 그 다음에 발전계열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역사적 인과관계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제 주의할 건 행적 조직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안 돼요. 행적 조직은 어떤 특정한 부분만 파잖아. 18세기 뭐 산업혁명, 요거만 파는 거잖아요. 예. 근데 여기는 종족 조직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죠. 기읍, 디귿, 니을. 이렇게 이제 답을 구성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형성평가 문제를 잠깐 풀어 넘어갈게요. 자, 783페이지. 아이고, 책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 자, 783페이지 32번 문제 볼까요? 자, 32번은 이제 그 주제 중심과 관련된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이제 물어봤는데, 요게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요. 자, 다음은 7차전 세계사 내용 조직이다. 이거는 이제 예전 거예요. 1997년, 그러니까 오리지널 이제 7차 교과서 관련된 내용인데, 자, 물음에 답하시오. 자, 세계사 내용 조직은 뭐 예전이나 지금도 그렇지만, 일단은 뭘 중심으로 하죠? 정근대사는 문화권 중심이죠. 문화권 중심. 이게 기본적인 건데, 자, A에서 말하는 계열을 고려한 내용 조직을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에 어떻게 반영됐고 역사 교육적 효과가 무엇인지 쓰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이거 문화권적 중심범의 특징을 쓰시면 되겠죠. 동양 서양사 하나의 시대 속에 법률적 배열화 형식으로 취했는데, 요거는 이제 정확히 말하면 이제 뭐냐면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문화권 조직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계열화를 얘기하는 거네. 예, 제 말 잘못했어요. A니까. 자, 학급별 내용 교수의 계열화를 고려해서 내용 조직이야. 이게 법률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있고 역사교육의 효과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종합적인 기교적인 방법의 세계사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게 특성이다. 예,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계열화는 여러분들 아시죠? 계열화는 뭐예요? 네? 동양상서를 같이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32-2번 같은 경우에는 문화권적 방법의 내용 조직이 장단점이죠. 그래서 장점과 단점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장점과 단점. 그래서 아까 언급했죠? 체계적으로 일관성 있게 파악할 수 있고 거시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특성의 발전이나 이런 것들 무시하는 게 단점이다. 이런 내용들 쓰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3번 관련된 내용은 이제 뭐냐면 요거는 주제 중심 방법이야.
예. 그래서 주제 중심 방법의 단점을 쓰시면 되겠죠. 예, 단점.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809페이지, 787페이지 보세요. 자, 787페이지 38번은 제가 예전에 이제 그 박하사탕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예. 그래서 박하사탕 보면 거기 이제 시간적 흐름이 영화의 순서가 어떻게 돼요? 그게 기차가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뭐야? 거꾸로 가면서 시간의 흐름도 거꾸로 가죠. 그 김용호라는 사람이 이제 현재 시점에서 이게 90년대인데 이것도 그 전에 해서 이 사람의 트라우마가 어디까지 올라간가? 광주 민주화 운동 때 그런 군에 참여했다가 이런 것들 목격하고 자기가 살인하면서 그 트라우마가 계속 지속돼서 그때 이제 기차에 자살하면서 하는 유명한 말 있죠? 나 돌아갈래 하면서 자살해 버리잖아요. 예. 자, 그런 건데 요 박하사탕을 이제 한국 근현대 수업 소재로 이용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근현대 수업을 이용할 때 내용 조직 방법을 뭐라고 쓰시면 돼요? 연년대기 방법을 쓰시면 되죠. 내용 조직 방법은. 그리고 그 내용 조직 방법의 장점, 유의점. 아까 언급했죠? 요거 좀 쓰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같이 물어보는 게 이제 교수학습 방법인데, 연극대본 작성 시 교사는 역할이 뭐냐? 요거는 이제 예전에 얘기한 것처럼 교사가 그냥 알려주면 안 되죠? 대본 작성을 통해서 그 이해 방법을 제공해주고, 질문을 통해 탐구하는 방식으로 해갖고, 뭐냐면 대본을 들어가야, 내용과 대본을 들어가야 할 내용을 안내해준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냥 뭐냐면 이게 잘못됐어! 이런 것보다는 질문을 통해서 깨닫는 방식을 이렇게 채택을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09페이지, 넘어갈까요? 809페이지. 자, 809페이지 71번. 이거는 이제 한국사 문제하고 제가 한번 관련돼갖고 이제 융합형 문제를 냈는데요. 최근에 이런 융합형 문제가 안 나오긴 하는데, 일단 보죠. 자, 다음은 발전개혁법에 입각해서 스시마 원정에 대한 학습을 조직했다. 자, A 원정을 했던 사람을 써보고, 역사학습의 활용 방법을 두 가지 제시해 보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요거는 스시마 원정과 관련돼갖고 쭉 1번 원정과 관련해서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다, A는 누굴까요? 이거는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이거는 좀 듣보잡 같은 인물인데 거기 교과서에 약간 나와 있어요. 김사영이라는 사람이 있어. 김사영이라는 사람이 태조 때 원정을 한 게 있거든요. 예. 김사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올 때 주제 중심 방법인데 중재 중심 방법 중에 어디에 해당하죠? 발전개혁법에 해당하죠. 그래서 검은 책에 발전개혁법에 관련된 활용 방법을 제시해놨어요. 그래서 완결된 독립된 교육 내용을 조직보다는 통사형 학습전에 역사 교육에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도입을 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 갖고 이제 한일 간의 주제 해설을 할 때 애들이 좀 어려워하니까 우리가 이제 좀 약간 1번 떼어 팬 거 이런 것들을 하면 좀 흥미를 끌 수 있겠죠? 이렇게. 자, 통사학습의 바탕으로 특정한 주제에 대해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학습을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 쓰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예전 문제이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좀 없을 것 같아. 그냥 이런 발전개혁법이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김사영 정도만 이름만 외워두세요. 이 사람은 약간 듣보잡이지만, 책에 나와 있어요, 교과서에. 이 사람 이름이. 자, 그래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볼 게 뭐냐면, 서거 중심의 세계사 비판인데, 요건 좀 쉬었다 하죠.